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 백근군입니다. 올해 3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가 75조 3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인데요. 지난해에는 같은 기간 54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었는데 이와 비교해 적자 폭이 무려 21조 3천억 원 증했습니다. 이러한 1분기 적자 규모는 정부가 한 해 예산을 짜면서 목표로 삼았던 연간 적자 규모의 82.2%에 달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세금을 착실히 내죠. 또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일해 번 돈으로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라 곳간은 텅텅 비었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고 있으며 민생 곳곳에서는 빨간불이 켜지는 것인가? 오늘의 의문이었습니다. 먹고 살며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일터로 나갑니다. 그 돈으로 세금도 내고 가족도 지키죠. 그런데 최근 우리 지역 조선소에서 일하다 2명이 숨졌습니다. 올해만 모두 8명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잠시 후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연결해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정부도 국민들의 피와 땀, 눈물 어린 세금을 귀하게 사용해야 마땅하겠죠. 지난주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했는데요. 신상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현재 시각이 8시 32분 04초 지나고 있습니다. 경남의 교통 상황 알아보죠. 남선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아침 사고가 곳곳에 있었는데요. 앞차와의 간격 넉넉히 유지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남해 일지선 고속도로 서마산 나들목에서 산인 요금소 쪽으로 1차로에 있었던 사고는 1시간 만에 사고 처리가 끝났습니다. 내서 분기점에서 산인 분기점까지 밀렸던 구간 이제는 속도를 되찾았습니다. 작업 구간도 곳곳에 있습니다. 조심운전 필요하겠습니다. 통영 대전고속도로 통영 방향 오두제 터널과 산청 나들목 부근으로 2차로 따라 노면 보수 작업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원 시내 쪽은 창의대로 토월 지하차도부터 경남 도청 쪽으로 정체가 많이 되고 있고요. 창원대로 소계 지하차도에서 파룡 사거리 구간 서행하고 있습니다. 무역로는 자유무역 정문 사거리에서 해안대로나 하포로 쪽으로 신호 2번은 받고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 2호선 동전터널에서 진북터널 쪽으로 동전터널 안 중간 지점 1차로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구간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주는 중앙시장 일대 장난로 인해서 2차로에 불법 주정차가 많아서 혼잡합니다. 1차로만 통행 가능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은 쉽다 보건의료 특성화대학 마산대학교 협찬 교통정보였습니다. 0500번님께서 화창한 햇살이 내려앉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잠시나마 주위 풍경에 어썰한 모든 걸 내려놓고 차 한잔의 행복에 젖어들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기대하면서 이 아침을 즐겨봅니다. 파이팅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죄송하게도 지금부터 한 30분 동안은 약간 좀 어수선하고 또 심각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도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샵 2244번으로 문자 받고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계속해서 받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고성의 한 조선소에서 대형 선박 구조물이 넘어져 노동자 2명이 숨졌습니다. 경남 지역 조선소에서는 올해만 벌써 8명이 산재 사고로 희생됐는데요. 노동단체는 특별 재난구역 선포를 통한 예방 감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김병훈 노동안전보건국장 연결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9일 조선소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한 겁니까? 120톤 가량의 선박 블록을 지지대에 놓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블록이 갑자기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블록에 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는데요. 보통 120톤 가량의 구조물을 아래 놓고 위에 놓고 작업을 하면 크레인으로 사실상 구조물의 중심을 잡아가지고 구조물이 너무 전도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이런 최소한 안전 조치는 취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고 조사가 명확히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사고 조사는 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지금 중첩법 위반 행위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고용노동부 통영시청에서는 지금 작업을 중지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고 조사 결과 나오면 상당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다만 사고 경위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빠른 압수수색하고 사업주 소환 조사해서 좀 진행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 자, 빠른 조사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발생한 비극이 처음은 아닙니다. 올해 들어서만 거제, 통영, 고성 지역 조선소에서 모두 8명이 세상을 떠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1월 2일 날 그라인더 작업 중에 폭발로 1명 사망했고요. 18일 날은 조선소 계단에서 사망하셨고, 같은 달 24일은 잠수 작업 중에 익사하셨고요. 그리고 2월 달에는 5일 날 크레인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노동자가 사망하셨고, 4월 27일에는 선박 수리 작업 중에 폭발로 2명이 사망하셨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5월 9일에는 2명의 노동자가 선박 블록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모두 실제로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간할 조선소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사실 단시간 내에 단일 업종에서 단일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일 겁니다. 예. 참 이런 비극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소 잃고 외양간조차 안 고치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특히 조선소에서 이런 사망 사고가 많아요. 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실제로 조선소에서 사고는 많이 나고 있는 현실인데요. 예. 실제로 2022년도에 사망 만인율을 보면 0.86으로 일반 제조업의 약 2배 이상입니다. 아이고. 더 많은 노동자가 실제로 사망한다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조선소는 배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위험한 기계하고 유해 항물질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작업 장소도 실제로 매우 높거나 아니면 매우 좁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결국은 위험을 제대로 관리만 하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노력을 해야 하는데 특히 조선소에서는 원청이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유는 네. 대다수의 위험 작업이 하청으로 외주화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원청이 안전보다는 생산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결국 위험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노동자들이 높은 곳에 일하다 추락하거나 밀폐 공간에서 폭발 질식으로 사망하거나 그리고 크레인 작업존에 깔리거나 지게차에 부딪히거나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청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가 실제로 절대적으로 많고요. 특히 이번에 조선소에서 사망한 모든 노동자가 하청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예. 위험의 외주화란 말이 나온 지도 꽤 된 것 같은데 전혀 변하는 게 없습니다. 자, 이러한 비극을 막아보자고 중대재해특별법이 정말 어렵게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선소를 비롯해서 올해 도내 산업 현장에서 숨진 노동자가 무려 2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대재해특별법 제정이 무색해 보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고 어떤 개선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실상 사문화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합니다. 사실. 예. 왜냐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과 현재를 비교해 보면 실제로 노동자 생명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절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 법이 시행되고 처음 시행됐을 땐 기업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사실상 변화된 모습이 좀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안전보건에 대한 체계도 잡고 담당 인력도 배치하고 그리고 현장 점검을 좀 강화하는 모습도 사실상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을 거치면서 사실상 사업주 처벌이 거의 없었는데요. 예. 예를 들어 가지고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경남 지역에서 고용노동부 사고조사 대상 사망 사고가 12건인데 이 가운데 중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사실상 6건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1심을 포함해서 4건에 불과하거든요. 처벌받은 것은. 예. 사실상 이 정도면 사업주가 경각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극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그럼 개선책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목소리를 좀 듣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고용노동부라든지 검찰에서 적극적인 압수수색하고 기소하고 사법부에서는 처벌 등이 사실상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사업주들이 자기가 구속되지 않기 위해서 실제로 안전을 우선시하면서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돼야 마땅한데 참 현장에서 목소리 들어보시면 그렇지 않을 거라는 비관론이 더욱더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참 아쉬움이 먼저 드는 게 사실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노동단체는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지난 고용노동부에서 주요 8개 조선소 대표하고 조선업 안전보건 협약식을 가졌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협약식 이후에 우리 지역 조선소에서 4명이 사망하셨거든요. 그렇다면 협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통영지청 간헐 조선소에 대한 전면적 특별 예방 감독을 사실상 시행해야 한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조선소 징대제는 사실상 연쇄적이거든요. 특징적인 게. 예. 예를 들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7년인가 5월달에 삼성크레인 사망 사고 일어나고 그해 바로 8월달에 STS 조선 폭발 사고로 4명의 노동자 사망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고의 거리를 끊으려면 실질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특별 예방 감독을 실시한다고 발표만 하더라도 조선소 원청 사업자들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일 안 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당장 노동자를 살리기 위한 조치가 사실상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우리 8138번님께서도 안타까운 사연을 들으니까 왜 이런 사고가 자꾸 반복되는지 안전수칙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안전관리위원회 등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고성에서 사망한 캄보디아 노동자 이름이 리티란 일본이거든요. 실제로 저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분들의 이름을 한 번쯤은 기억했으면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좀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리티란 이름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4863번님께서 우리나라 언제쯤 노동자들에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인터뷰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김병훈 노동안전보건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MBC 경남 좋은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이 있었죠. 여야가 극명하게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신상훈 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정치 백수를 끝내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코너를 마무리했었는데 백수로 다시 와서 좀 송구스럽습니다. 지난 총선 때는 조국혁신당에서 비례대표로 뛰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민주당으로 이제 지역구 후보로 나섰다가 예. 공천을 받지 못했고 이후에 이제 비례대표 후보가 됐지만 20번을 받아서 아시다시피 12명까지 당선이 됐으니까요. 2번에 낙선을 했습니다. 예. 그럼 요즘엔 또 어떻게 보내십니까?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때마침 이제 조금 이제 여유가 생기는 와중에 MBC에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한 걸음에 빨리 달려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역에 계속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명확히 코너 이름을 정한 건 아니고 네. 예, 지난주 열린 기자회견에 대해서 논평을 한번 듣고 싶은데 네. 예, 청년 정치인이자 또 지역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해온 신상훈 평론가가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네,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자, 일단 기자회견 총평부터 한번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시간은 길었지만 뭔가 시원하게 해소되지 못했던 기자회견으로 좀 기억할 것 같습니다. 뭔가 뚜렷하게 남은 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질문을 보면 기자들의 질문은 되게 날카로웠어요. 대통령께서 좀 부담스러워할 만한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질문들을 쏟아냈지만 대통령의 답변이 거의 대부분 원론적으로 끝났거든요. 그 뒤에 이제 기자분들께서 궁금한 지점을 더 이렇게 꼬치꼬치 묻는 추가 질문이 있었으면 아마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을 것 그런 게 같은데 없었죠. 그런 게 전혀 없이 예. 바로바로 다음 기자의 질문으로 그러니까 한 명의 기자가 한 번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모든 답변이 그냥 원론적이었다. 약간은 좀 대학의 수업을 듣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던 그런 기자회견으로 저는 평가하고 많은 분들도 좀 시원하게 느끼지 못했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동문서답 기자회견에 갑갑하고 답답했다. 네, 이렇게.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4.5정 기자회견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네. 답을 했죠. 그러니까 다른 말이 나왔다. 뭔가 이런 평이 많은 것 같긴 그렇죠. 해요. 예. 특히나 꼬리 질문이 없었다.
없었어요. 그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손을 드는 모습이 있긴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정해진 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우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 장면에서 정해져 있었다라고 확신을 했던 장면이 예. 있는데 어떤 것이었냐면요. 외신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을 때, 그러니까 외교 분야 질문을 받는데 그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대변인이 외신 기자들만 질문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누구에게 질문을 할지는 정해져 있지는 않았어도 이 질문은 어느 언론사에게 질문을 받자라는 게 내부에서는 사실상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게 예. 보여지는 장면이었죠.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먼저 긍정적인 부분은 없었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저는 그 저출생 대행 기획부 내용은 좀 매우 신선하게 들렸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그 이전까지 저출생 대행 기획부와 관련된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예.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좀 야심차게 준비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20분과 담화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한 명의 기자가 이와 관련된 질문을 했고 여기에서 답을 할 때 사회부총리급으로 부서를 만들겠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사회부총리급이면 우리나라에서 총리 다음으로 2명이 있는 부총리 중에 하나의 부서이기 때문에 매우 큰 부서로 만들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저출생 대응 기획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답을 내놓을 때 우리 사회가 저출생이 된 원인에 있어서 불필요한 경쟁이 있어서다. 이 부분을 해소하겠다라는 답변은 한 명의 청년으로서 또 저출생 문제에 관련해서 좀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예. 원인을 제대로 분석한 것 같다라는 그런 좀 시원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만 사회부총리급으로 만들겠다라고 했으니까요. 이것이 그냥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고 제대로 된 부서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해 보일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워딩이 확실히 예전과는 좀 많이 다르게 부드러워졌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이념적 갈라치기와 관련된 발언들이 좀 많았어요. 대표적인 부분이 카르텔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았거든요. 기억나죠. 예, 운동권 카르텔이다, 뭐 노조 카르텔이다. 네. 하면서 이것을 부숴야 된다 이런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 총선 패배 이후에 이런 발언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렇게 된 원인에는 아마도 총선 대패 이후에 조금은 좀 자세를 고쳐 하신 게 아닌가. 그 원인에 있어서는 우리 민심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 좀 더 사안별로 한번 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네.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있다. 좀 이상했죠.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관련 특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그랬죠. 했습니다. 네, 예. 그 사과를 드리고 있다. 예. 사과를 드립니다라고 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요. 이전부터 해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그런데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전에 그러면 이와 관련된 사안을 국민들께 이야기했던 경우는 딱 한번 신년 그 기자 간담회가 아니고 뭐였죠? 이게 기자와 대담 때 예. 대담 때였는데 그때도 나의 와이프가 박절하지 못해서 그렇게 일어난 말했었죠. 일이다. 네. 그러면서 유감이나 사과는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사과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은 ing 진행 현재 예. 진행형인데 우리 국민들은 아무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할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정확한 워딩이 조금은 달라졌어야 되었지 않았냐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 우리 백근곤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과 관련해서는 원천적으로 나는 반대다. 이전의 태도가 조금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예. 또 하나 더 예민한 질문이 최상병 관련된 그렇죠. 질문이었을 예, 텐데. 지금 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와 관련된 답변도 뭐 경로와 관련된 질문을 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게 자기가 경로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전혀 질문과는 좀 다른 답변을 했죠. 이런 태도로 봤을 때는 아마도 국회에서 통과가 된 최상병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10번째 거부권이 될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처럼 보입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예. 그게 이제 21대 국회 혹은 다가오는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네. 처리될 것인지. 참고로요. 예. 21대 국회가 5월 29일 날 임기가 끝나는데 5월 28일 날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이것도 불투명합니다. 아, 그래요? 예, 처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4863번님께서는 옛 우리 임금님들도 가뭄에 흉년이 아이, 들었어도
참 임금이 잘못한 건 아닌데도 백성들에게 사과를 드렸는데요. 좀 그렇네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자,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외교 분야의 질문도 많이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전부 외신 기자들이 했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어요. 근데 네네. 이제 그 뒤에 나온 그 기자회견 후일담을 보니까 진 맥킨지 BBC 서울 특파원도 회견 답변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았다. 저의 질문에 사실상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외국 언론 기자분들이 대통령과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 대한민국의 기자회견과는 많이 다르죠. 그렇죠. 정확하게는 대한민국의 기자회견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기자회견과 모습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아마 그런 비판을 했을 것인데요. 뭐 그렇다면 형식상 약간 좀 딱딱함이 있다 하더라도 답변이라도 정확하게 그리고 원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거나 추가 질의가 있었다라면 아마 이런 평가를 내리진 않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안타까운 지점은 외신 기자들이 질문할 수 있죠. 특히 외교 분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반과 관련돼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기자들에게도 외교 관련 질문을 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아마 외교 분야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라인 사태. 일본의 메신저인 라인과 관련된 내용일 텐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하죠.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사기업의 지분을 매각하라고 지명하는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기가 어려운 내용. 경제적으로 따져봐도 엄청난 외교적 문제고요. 참사인 내용인데 이와 관련돼서 대통령실에 아무런 입장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자였다면 이것을 질문해야 되는데 전혀 질문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 기자가 일본 정부와의 어떤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기시다 총리와 나는 매우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라는 답변만 우리 국민이 들어야 되는 이 사항을 과연 누가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이제 진 맥킨지 그 기자가 언론 자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그럴 기회가 없었다. 다른 기자들이 해주길 바랬는데 뭐 그러지 못했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참고로 150명의 기자가 있었고요. 20명만 다 기자가 질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자,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면 그 총선 패배 이후에 내각 개각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긴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여러 후보군이 나오긴 했었는데 뭐 이에 대한 질문도 있었죠. 네, 당연합니다. 기자분들께서 어느 정도 수준의 어느 정도 폭으로 이렇게 개각을 할 것이냐라고 질문이 있었는데 이것도 원론적이었어요. 나는 무언가 전국 돌파형으로 개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못 박으면서 그 숫자나 어느 정도 폭일지에 대해서 답을 내놓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전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총리나 장관으로 앉힐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라는 게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실제로 2년 동안 시행을 하다가 최근에 민정수석실을 다시 만들고 임명을 했죠.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대대적인 개각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아마 비서실에 조금 인선을 바꾸는 수준으로 개각이 끝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 기자회견이 정말 오래간만에 열렸는데 1년 9개월 만입니다. 이게 이제 다시 열릴 수 있을지 이게 또 궁금하기도 하고 또 뭔가 이렇게 설명하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우리 대통령이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기자회견 시작할 때도 그렇고요. 끝날 때도 앞으로 이런 자리 많이 만들겠다라고 공언을 2번이나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자리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과 같이 형식적인 기자회견이면 안 된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1년 9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면 도어 스태핑, 약식 기자회견이라고 했던 출근할 때 이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던 도어 스태핑이 왜 중단되었느냐. 본인이 듣고 싶지 않은 질문을 MBC에서 해서 그때부터 이제 중단이 되었잖아요. 대통령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기자회견은 또다시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태도 변화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또 얘기를 들으니까 재밌는데 앞으로 좀 정치와 관련해서 일단 이 지역에 계시면 당연하죠. 나와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계시면은이 아니라 저는 계속 지역에서 정치를 할 거라서 있을 거고요. MBC에서 불러주신다면 언제든지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코너명은 어떻게 정할지는 모르겠고요. 컨셉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상훈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월요일 좋은 아침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대체로 행복하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